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외국민 전형, 우리가 이제 2021학년도가 지금 올해인데 2022학년도의 재외국민의 변경사항들, 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재외국민 전형으로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재외국민 전형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당장 요번에 이제 2021학년도 전기의 원서를 지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원서 지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뭐로 잡았냐면 대학보다 학과 결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일부 어떤 분들은 뭐냐면 재외국민 전형 아직도 대학 결정 못 하셨냐, 재외국민 전형의 대학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대학 결정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재외국민의 특성상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학과 결정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인데, 아마 제가 말씀을 이번 시간에 드리는 이야기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원서 지원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재외국민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또 원서 쓰시는 분들은 입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둔감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오랜 생활 하시다 보니까 국내 입시 상황에 대해서 올바르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이번 시간에 이제 국내 입시와 재외국민 전형의 입시의 특징의 차이점, 또 원서 쓰실 때 어떻게 원서를 쓰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신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2022학년도 특례 변경 사항이에요. 이번에 이제 2021학년도 재외국민 전형의 모집 요강이 확정이 발표가 되어지면서 3년 특례, 12년 특례, 앞으로 22학년도에 어떻게 바뀌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공지가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중심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학생과 부모의 자격 기준이 표준화가 되어졌죠. 이거는 이제 미리 공지가 되어졌었던 거고, 2021학년도부터 시작해서 학생에 대한 자격 기준, 학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개 학년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3년을 거주하는 경우고, 이게 연속, 비연속 관계없이 통산 3년, 이렇게 이제 규정이 잡혀져 있어요. 일부 부모님들은 내가 대교협에 전화해 봤더니 비연속은 인정이 안 되더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셨는데, 실제 요번에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통산 3년이라고 해서 연속, 비연속 관계없이 해외에서 3년을 거주하는 거, 특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고 고등학교 1개 학년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재외국민 전형은 사실은 이렇게 이제 부모와 학생의 자격 기준에 대한 부분을 표준화시켰지만 여전히 대학마다 좀 더 다르게 보는 자격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격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표준화시킬 수 없다는 점, 그 점을 좀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자격 기준이 되게 모호한 경우 있죠. 내가 아주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학생과 같이 이제 근무 체류하는 기간들 중에서 아버님이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일찍 들어온 경우,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대학에다 전화해서 내가 실제로는 자격 기준이 이러이러한데 한 달 정도 일찍 들어왔다, 이거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학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규정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입장을 이해하긴 하겠지만 들려올 수 있는 답은 뻔하거든요. 왜냐하면 규정대로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재외국민 전형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규칙이 정해져 있고 자격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예외의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부모님이 여러 가지 변수에서 자격 기준이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지시는 경우들은 적극적으로 본인의 자격 기준에 대한 부분을 소명하시거나 사유서를 작성을 통해서 충분하게 납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겠다. 일단 첫 번째는 학생과 부모에 대한 자격 기준에 대한 부분이 표준화가 되어졌고, 앞으로 이제 남은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면 전형 방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표준화시키는 것. 지금 전형이 아주 복잡하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학교는 서류로만 보는 학교들도 있고, 어떤 학교들은 서류 면접 보는 학교들도 있고, 어떤 학교는 서류 면접을 보면서 또 지필고사 보는 학교들도 있고, 또 어떤 학교들은 서류 플러스 면접을 보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면접 100%를 보는 학교들도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논술을 보는 학교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점차로 바뀌면서 재외국민 전형의 기본적인 틀은 약 3가지 정도로, 첫 번째는 서류 면접 전형, 그 다음에 지필고사 전형,
그 다음에 면접 전형 이렇게 세 개로 세분화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필고사 전형이 없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 또 서류 전형이 없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져요. 면접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세 가지의 전형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외국민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첫 번째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고 지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지필고사 준비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서류나 면접 전형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또 중도 귀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해외에서 학업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오고 또 국내에 와서 공부하다 보면은 좋은 성적을 내기가 일반적으로 어렵잖아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지필고사 전형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전형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전형 방식의 변화라든가 또는 자기소개서의 형식 자체가 대학들마다 좀 더 다르게 되어져 있죠. 보통 국내 입시 같은 경우들은 1, 2, 3번 문항이 대학별 공통 문항이고 4번 문항만 대학별 문항인데, 현재 자기소개서 재외국민 전형의 자소서는 대학들마다 문항이나 글자 수의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2022학년도의 핵심은 바로 약학대학이에요. 그렇죠? 약학대학이 2022학년도에 선발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 약학대학은 약 1570명 정도 32개 대학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커다란 시장이죠. 수시시장에서. 왜냐하면 의과대학에서 뽑는 인원이 약 3000명이 정도 되지 않고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를 다 합쳐서 뽑는 인원이 약 6000명이 되질 않아요. 그렇죠? 한 50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번에 약학대학이 1570명 정도 약학대학이 2022학년도에 선발이 되기 때문에 자연계의 상위권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새로운 커다란 입시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재외국민 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부 대학에서 약학대학의 인원을 선발을 해요. 물론 모집 인원은 많지 않아요. 보통 1명이나 2명 정도 선발이 되어지는데, 어찌됐든 재외국민 2년 특례가 3년 특례가 정원의 2%로 제한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약학대학이 새로 신설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좀 더 시장은 커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약대를 조금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약대는 절대로 쉽지 않고, 약대는 대부분 우리가 2008년도까지 대학 입시에서 약대를 선발하다가 2008년도로 마지막으로 끝나면서 약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넘어가게 되어졌는데, 2008년도의 데이터를 보면 약학대학이 서울대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대 모든 과에서 가장 높아요. 바로 뭐부터 밑에 있냐면 의대 바로 밑에 약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대가 매우 높은 정도의 학업 능력을 요구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내년에 약대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실제 의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약대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학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내년에 달라지는 점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약학대학의 선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수학과 국어의 필터코스를 폐지를 해요. 모든 대학에서 폐지를 하는 건 아니고, 자, 중간에 있는 학교죠. 가장 위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이제 서류나 면접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대표적으로 한양대,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가 서류와 면접과 지필고사를 병행했었죠. 한양대 같은 경우는 문과에서는 국어 지필고사와 서류평가를, 자연계에서는 수학 지필고사와 서류평가를 같이 병행했었고, 그 다음에 고려대 자연계 같은 경우는 서류 면접에 수학 지필고사를 병행을 했었는데, 내년부터 고려대와 한양대는 수학이나 국어의 지필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으로 실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전형이 좀 간소화되어지는 거죠. 종전에는 성균관대도 지필고사를 봤었고, 중앙대도 지필고사를 보다가 성균관대하고 중앙대도 서류 면접 전형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재외국민이 자격 기준이 간소화해지기도 하고 전형 방식이 간소해지는 거죠. 전형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 그렇지 않으면 지필고사, 그렇지 않으면 면접고사 전형으로 이렇게 세 개의 전형으로 세분화되어진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부산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논술고사 시험을 봤었지만 부산대도 올해부터는 그냥 면접고사 전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지만 2022학년도 이후에 재외국민의 전형 방식은 서류 면접, 그 다음에 지필고사,
그 다음에 면접고사 전형 이렇게 세 개로 세분화되어진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고려대와 한양대가 지필고사를 폐지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서류 면접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려는 분들, 주로 대표적으로 해외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들어오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원 대학의 폭이 좀 넓어진다고 할까? 또는 원서 지원이 좀 더 용이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고려대의 원서를 쓰고 싶은데 지필고사를 해외에서 준비하기가 좀 어려웠고, 한양대의 원서를 쓰고 싶은데 수학 지필의 범위가 너무나 넓거나 준비를 많이 해야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됐었는데, 내년부터 이제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교가 지필고사를 보지 않으니까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원서 지원이 좀 더 용이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시험에 대한 폐지예요. 토픽 시험을 모든 대학에서 폐지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토픽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대부분 외국인 전형이나 12년 특례인 경우에만 토픽 성적을 요구해요. 그렇죠. 토픽 성적을. 3년 특례인 경우는 토픽 성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토픽 성적을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학교가 서강대학교나 고려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에서는 토픽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대부분 특히 이제 12년 특례로 의과대학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학 능력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 관련된 서류가 첫 번째는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성적을 가지고 있거나 대부분 이제 5급이나 6급 정도는 되어져야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토플이나 토익이나 그다음 IELTS 같은 영어와 관련이 되어진 성적, 또는 그 외에 학생이 한국어나 영어에 대한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는 경우, 이러한 서류들 중에 하나 이상을 제출하는 경우들을 자격 기준으로 뒀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고려대나 서강대나 성균관대에서 내년부터는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 제출하는 학교라 하더라도 영향력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하지만 모든 대학이 토픽 성적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2년 특례나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는 토픽 성적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토픽 성적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다가 국내 대학으로 들어오는 경우, 특히 정원의 선발에서는 대학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게 학생의 학업적 합성, 특히 한국어 구사 능력에 대해서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토픽 성적을 제출하는 거, 이거는 토플 IBT 성적의 120점 만점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115점 이상의 고득점으로서 영어 활용 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구사 능력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대학에서 내년부터는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자격 조건을 갖추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우리가 2024학년도에 자소서를 폐지하기로 가닥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자소서를 쓰지 않는 학교는 고려대학교가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으니까 홀가분을 해서 좋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자소서의 특징은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출해서 내는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GPA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성적증명서 또는 표준화되어진 학력지표는 여러분들이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우수성을 입증해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서는 그 성취의 과정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배우고 느낀 점이나 활동에서 그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부분을 적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폐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성취 결과에서 평가되어지지 못했었던 학생이 성취 과정에서의 배우고 느낀 점이나 교내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평가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지면 면접이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외국민 전형이 앞으로 발전되거나 강화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면접 부분이에요. 12년 특례인 경우들은 또는 해외 12년 특례나 아니면은 외국인 전형 같은 경우들은 사실 면접을 실시하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계속해서 존재하거나 자기소개서의 대체 서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3년 특례인 경우는 대부분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소개서가 만약에 폐지가 되어진다면 면접이 조금 더 비율이 강해지거나 면접이 없던 학교들이 면접을 실시하거나 이런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
자기소개서의 폐지는 내년도에 2022학년도에 고려대학교가 자소서를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학교가 폐지하는 건 아닙니다. 2024학년도에는 폐지하기로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자, 그래서 2022학년도 특례 변경사항의 핵심은 첫 번째는 학생과 부모의 자격 기준이 표준화되어졌다. 따라서 자격 기준의 표준화에서 조금 더 발전되어지면 전형의 표준화 또는 자기소개서의 형식의 표준화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가장 특징적인 거는 약학대학이 선발하게 되어진다는 얘기고, 약학대학이 수시 전형에서 뽑는 인원이 1577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약대 선발하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보통 한 10개 정도 학교에서 약대를 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각 대학당 보통 모집 인원은 1명 내지 2명 정도 모집을 할 겁니다. 국어나 수고의 특례 필답고사가 폐지가 되어지는데,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종전에는 전형이 좀 복잡했었죠. 그런데 이제 전형이 간소화되어지면서 서류 면접 전형, 그 다음에 필답고사, 그 다음에 면접 전형 3개로 세분화되어질 가능성. 그래서 그 중간에 있었던 고려대와 한양대가 내년부터 필답고사를 폐지하기 때문에 상위 그룹에 해당이 되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까지의 6개의 대학은 지필고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는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성적인데, 토픽 성적을 요구하는 전형은 3년 특례는 필요가 없고 12년 특례나 외국인 전형에서 토픽 성적을 요구했었는데, 내년에 일부 대학에서 토픽 성적을 제출하지 않도록 해요. 다른 대학들은 일부 대학만 제출하지 않고 나머지 대학들은 그대로 가는데, 토픽의 영향력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설령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토픽에 대한 준비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는 게 2024학년도에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고, 내년도에는 고려대학교의 자소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진다는 것은 결국 면접의 비중이 강화되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전과 다른 면접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3년 특례 전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3년 특례 지금 현재 2021학년도는 전형이 좀 복잡해요. 서류 플러스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 서강대, 중앙대는 당연히 면접을 보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서류 필답 면접을 보는 학교, 한양대가 서류 필답을 보고 있고, 고려대 자연계가 서류 필답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류 필답 면접을 보는 학교가 인하대학교 의예과인데, 사실상 서류 필답 면접을 보는 학교는 고려대, 한양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부터 이 학교들이 필답고사 보지 않고 서류 면접 전형으로 넘어가니까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답고사를 보는 학교는 숙명여대, 이화여대, 경희대, 한국외대, 건국대를 해서 한 12개 정도 대학에서 대부분 필답고사를 보고 있고, 자연계인 경우에는 국어하고 영어를, 인문계인 경우에는 국어와 영어 시험을 보죠. 자연계 중에서 수학만 시험을 보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이제 한양대 에리카 또는 항공대학교는 수학만 100% 시험을 보고 있고, 영어만 100% 보는 학교는 이화여대 국제학부라든가 홍익대학교, 세종대학교, 성신여대, 항공대학교 경영학과가 영어 100%를 시험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고사를 보는 학교는 광운대, 명지대, 상면대, 동국대로 해서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 다 면접 100%를 보게 되어지는데, 재외국민 전형 중에서 조금 더 강화되는 전형은 면접고사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올해 원서를 쓰시는 분들, 올해가 아니라 혹시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꼭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면 대부분 상위권 대학을 꿈꾸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면 3년 특례 전형에서 서울대는 빠지니까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까지가 상위권 대학. 그럼 상위권 대학을 따져보면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하면 딱 6개 대학이에요. 자, 우리가 요번에 재외국민 수시 전형에서 원서 지원의 횟수는 몇 번? 1년에 6번을 쓸 수 있죠. 그리고 상위권 대학 서류 면접 전형은 딱 6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류 면접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연세대부터 시작해서 중앙대까지 6번 안에 다 몰리게 되어져 있어요. 몰리게. 왜냐하면
서류와 필답고사를 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서류 전형에서는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쓰고 지필고사 전형으로 이화여대, 경희대, 건국대를 쓴다. 이렇게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지필고사를 준비하기가 여건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들이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 학업적인 우수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서류 면접 전형의 6개 대학의 원서를 쓰는데, 얘기 핵심은 바로 뭐냐면 결국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재외국민 전형 대학 결정이 중요해. 대학 결정이 뭐가 중요해? 6개밖에 없는데. 서류 면접 전형의 대학이 6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6개 카드가 6개밖에 없어요. 그럼 6개 다 쓰는 거지 뭐.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까지 딱 쓰는 거죠. 그게 일반적으로 서류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 해외에서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 학업적인 우수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거기에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필고사에 원서를 쓰기가 어렵다는 거죠. 전형이 고립되어져 있으니까. 또 지필고사를 쓰는 분들은 대부분 지필고사로만 원서를 쓰게 되어져 있어요. 지필고사를 쓰면서 실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면접으로 원서를 쓰지만 지필고사 쓰면서 서류 전형으로 쓰기 좀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지필고사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서류의 우수성,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의 GPA 성적이나 아니면은 SAT나 AP나 또는 뭐 IB나 뭐 A레벨 이런 등등등의 과정에 있어서의 학업적인 우수성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지필고사를 쓰니까. 자, 그럼 얘기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서류 면접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결국은 내가 1년에 6번 원서 쓰는데 대학이 6개밖에 없다는 거야. 대학 결정은 다 됐다는 거예요. 대학 결정을 어떻게 해? 그 6개밖에 없는데 4개만 쓰나? 뭐 예를 들어서 6개 중에서 2개 빼는 거야. 연대, 고대 빼고 나머지 4개.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6개 쓰는 학생들과 다 겹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재외국민 전형, 3년 특례, 12년 특례, 외국인 전형 다 마찬가지예요. 3년이나 12년이나 외국인 전형이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대학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과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재외국민 전형이든 외국인 전형이든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하는 방법을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어떻게 원서를 쓰냐면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의 원서를 써요. 자, 3년 특례 학생들 또는 12년 특례 학생들 컨설팅을 하게 되어들 때 너 무슨 과에 원서를 쓰고 싶어? 자, 먼저 지원하고 싶은 대학에 대해서 한번 적어봐. 그러면 학생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연세대학교 전기전자, 고려대학교 전기전자, 또 경희대학교 공과계열, 한양대학교 뭐 전기, 다 전기예요. 그냥 다. 그렇게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대부분 다 희망하는 대학과 희망하는 학과에 원서를 쓴다. 거의 다. 본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러면서 대학이 달라져도 학과는 똑같아요. 내가 대학이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한양대를 낮춰도 야, 너 연대는 좀 잘 안 될 것 같아, 성적이. 그러면 아 그래, 연세대는 내 실력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중앙대로 대학을 좀 낮추자. 그리고 또 전기전자 쓰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학이 낮아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학이 낮아진다는 거는 이거잖아요. 대학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 계단이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1, 2, 3, 4, 5, 6, 7, 8 8개의 대학이 있고 내가 여기서 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개수가 6개야. 그러면 상위권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는 1번부터 6번까지 원서를 쓰고, 그쵸? 그럼 2개가 남잖아. 그 다음에 상위권이 아닌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3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8번까지 원서를 쓰고, 그러면 요 안에서 최상위권과 상위권과 중하위권이 구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류 면접 전형으로 쓸 수 있는 대학의 범위가 몇 개야? 6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세대부터 시작해서 중앙대까지 6개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몇 번의 원서를 써야 돼? 6개를 원서를 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지필고사 대학으로 원서를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서류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지필고사, 필답고사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이 2개를 연계해서 원서를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서 지원하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대학이 6개밖에 없고
원서 지원은 6번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연세대학교 전기전자 공학부에 원서를 써야 되는데 성적이 부족하니까 학교 선생님이 쓰지 말래. 너무 어렵다고. 그럼 나는 중앙대를 써야지. 중앙대 전기전자 써야지. 대학은 낮아졌으니까 학과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착각하는 거예요. 뭘 착각하는 거야? 절대로 대학이 낮아지지 않는다니까. 왜 안 낮아지냐면 모든 학생들은 6개의 원서를 쓸 때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중앙대까지 다 쓸 수밖에 없어. 피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결국은 대학 결정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대학 결정은 의미가 없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를 원서를 쓰려고 한다. 두 번째, 대학은 좀 낮아지면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대학은 달라도 학과는 동일하게 써요. 학생들은 대학은 양보를 해도 학과는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게 대부분 국내 학생과 해외 학생들의 차이예요. 국내 학생들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물론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에 대한 생각이 뚜렷하긴 하지만 막상 원서를 쓸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합격 가능성이거든요. 합격 가능성. 그런데 3년이나 12년 특례나 외국인 전형들은 합격 가능성에 대한 생각도 물론 하시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뭘 생각하냐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요. 적성과 진로. 그러다 보니까 합격 가능성보다는 적성과 진로가 앞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과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를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 작년에 원서를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 저희 학원에서 재수를 하는 학생들 작년에 어디 원서를 썼는지 물어보면 상위권의 소리 면접 전형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화여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라인으로 가는 필답고사 전형에서도 원서를 쓴 거 보면 다 기계공학과야. 이해가 안 돼.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계공학과로 다 쓰면 어딘가 하나 걸리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원서 지원은 그렇게 지금 절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전공 적합성이 뚜렷하지 않고 학과에 대한 선택폭이 적다. 이게 바로 우리가 3년 특례나 12년 특례나 외국인 전형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전공 적합성이 뚜렷하지 않고 학과의 선택폭이 되게 좁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해외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활동의 범위나 교과 학습 범위가 적어요. 국내보다. 국내는 학생들이 이제 배우는 교과목 외에도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있거든요. 또 학교들마다 진행하는 동아리의 개수가 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한 30개에서 50개 정도의 동아리 활동이 진행이 돼요. 근데 해외의 고등학교는 해외 고등학교 특징이나 그 나라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아주 우수한 고등학교라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처럼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진 않고, 그리고 교내에서 진행이 되는 각종 대회라든가 아니면 활동이 범위가 되게 좁아요. 그리고 교과목의 범위가 좁다 보니까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대부분 정해져 있는 게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배우는 교과목에 비추어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자연계인 경우에 희망하는 거 첫 번째 의대.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전자. 그렇지 않으면 기계공학과. 그 다음에 화공생명. 그 다음에 뭐 신소재.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컴퓨터. 이런 거로 집약이 되어져 있지. 해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고 싶은 진로의 방향이 예를 들어서 뭐 지구 환경이라든가 대기 환경이라든가 뭐 간호라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철학과라든가 뭐 이런 쪽에 희망을 가는 학생들이 사실 별로 많지 않아요. 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3년 특례나 12년 특례나 외국인 전형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전공 적합성이 뚜렷하지 않고 학과의 선택폭이 매우 좁다. 이 점 잘 알아두셔야 돼요. 학과 폭이 좁다. 12년 특례도 외국인 전형도 마찬가지예요. 12년이나 3년 특례가 12년이나 외국인 전형이 3년 특례보다 쉬운 거는 맞지만 대학 가기가 어려운 점은 뭐냐면 대학의 폭이 되게 좁고 학생들의 학과 선택폭이 매우 좁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고, 학생들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전공 적합성이 뚜렷하지 않고 학과 선택폭이 좁고 거기에다가 본인이 대학 합격성보다는 적성이나 진로를 고려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이나 학과 쪽으로 원서를 쓰려고 하는 마음이 집요해. 그리고 부모님들도 잘 몰라. 부모님들도 그냥 애들이 쓰고 싶어 하면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모님들도 항상 그렇게 생각, 아이의 적성과 진로에 대한 부분을 자꾸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서를 쓰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 자, 이 도표는 고려대학교의 2020학년도 재외국민 전형의 경쟁률을 제가 차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차트와 밑에 있는 차트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점을 보시냐면 위에 있는 차트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요? 경쟁률의 그래프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게 보이죠? 그런데 밑에 있는 차트를 보게 되어지면 일부 학과는 경쟁률이 매우 높지만 대부분의 학과들이 이 정도 선에서 비율이 맞춰지고 있다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차트와 밑에 있는 차트의 차이점은, 위에 있는 차트는 고려대학교 2020학년도 재외국민 3년 특례 지원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밑에 있는 차트는 동일한 학교 고려대학교 수시 일반 전형, 수시에서 일반 전형, 수시 일반 전형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드러나는 현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특례, 12년 특례 외국인 전형은 전공 적합성이 뚜렷하지 않고, 두 번째는 지원 학과 폭이 되게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이 여기서 대부분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에 대부분 다 학생들이 진로 방향이 집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진로 방향이 집중이 되어지는 게 의과대학, 그리고 바이오 시스템, 신소재, 컴퓨터공학인데, 집중적으로 나열되는 학교들이 어디냐면 학과가 의과대학이나 수학과나 기계공학과, 그 다음에 화학과나 신소재, 화공생명, 전기전자, 컴퓨터공학과까지가 연결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들이 항상 선호하는 재외국민 전형의 3년이든 12년이든 외국인 전형이든 자연계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서 지원에서는 재외국민 전형에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소신 구간이 있어요. 소신 구간. 소신 구간이 있고, 두 번째는 기회 구간이 있다. 기회 구간이 있다. 소신 기간에 해당이 되어지는 학과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예과, 이거 여기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거, 그 다음에 이제 신소재, 그 다음에 전기전자, 그 다음에 컴퓨터, 이쪽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과도 여기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이런 학과들이 학생들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과예요. 그러면 이 얘기죠.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경쟁률이 높아진다? 안 높아진다? 높아진다.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경쟁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쟁률이. 근데 경쟁률이 높은데 계속 높아. 낮아지지가 않아. 왜 안 낮아지냐면 재외국민 전형의 학생들은 소신 지원을 하는 성향이 매우 강하거든요. 소신 지원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애들이 성적이 어느 정도 되어지면 나는 그냥 컴퓨터야. 연세대도 컴퓨터고 중앙대도 컴퓨터고, 나는 무조건 컴퓨터를 가고 싶어. 컴퓨터도 가지 말라고 하면 심지어 어떤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럴 바에는 대학을 왜 가냐. 대학을 갈 이유가 없다. 난 대학을 안 가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선호도가 높으면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경쟁률이 꾸준하게 높아요. 왜? 재외국민 전형의 학생들이 소신 지원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2020학년도 재외국민 전형에서 보여줬었던 상위대학, 여기에서 의과대학부터 시작해서 컴퓨터학과까지 해당되는 의예, 기계, 화공, 신소재, 전기, 컴퓨터와 관련이 되어진 학과들, 이런 학과들은 언제나 경쟁률이 항상 높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률이 높고 선호도가 높고 소신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럼 이런 거는 어떤 경우냐면 합격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학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서를 쓸 때는 우리가 최소한 상향과 그 다음에 소신과 안정 지원으로 나눠서 원서를 써야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원서를 써야 되냐면 학생들이 집중되는 구간이 아니라 집중되어지지 않는 구간이죠. 그게 바로 어떤 구간이냐면 기회 구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회 구간. 이
기회 구간을 노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재외국민 전형 말고 수시 일반 전형의 원서 지원의 이 경영 패턴을 보면 보세요. 일정하죠. 일정하죠.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 이제 의과대학 경쟁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의과대학 다음으로 경쟁률이 높았었던 게 여기가 화학과, 여기가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게 여기가 의과대학 밑에 경쟁률이 비교적 높았었던 학과가 화학과예요. 화학과 같은데 이런 데들은 경쟁률이 좀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평이하며 급격하게 경쟁률이 낮아지는 학과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학생들의 학생부의 내용을 보면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다양한 독서 활동들이 학생부에 기록이 되어지면서 일찍부터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것이 뚜렷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학과들 중에서 좀 인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축학과를 예를 들면 건축학과 같은 경우들도 재외국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에서 건축학과에 대한 뚜렷한 열망을 드러낼 파트가 별로 없어요. 배우는 교과목이나 동아리 활동 등에서. 하지만 국내 학생들은 건축학과를 원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일찍부터. 그럼 그런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부터 관련된 독서활동, 관련된 동아리 활동, 관련된 연구나 보고서,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나 진로희망사항 안에 건축가로서의 꿈이 다 포함이 되어지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10대 1의 고른 경쟁률을 보여주며 일부 학과에서만 경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항상 바뀐다는 거죠. 재외국민 전형 같은 경우는 특정 몇 개 학과에다 몰리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외국민 전형 중에서 특히 서류 플러스 면접을 실시하는 학과, 이런 학과들은 6개밖에 없어요. 대학이 연세대부터 중앙대까지. 그리고 내가 원서 지원을 6번을 써야 돼. 그러면 거기서 원서를 쓴다면 다 겹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외국민 원서 지원의 특징을 보면 상위 학과의 경쟁률이 매우 높고 하위 학과로 가면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거. 그런데 수시 일반 전형을 보면 전체적인 경쟁률이 대부분 다 고른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특징은 뭐냐면 재외국민 전형은 뚜렷한 전공적 합성이 없고 학과 선택폭이 매우 좁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학과에 몰린다? 그게 바로 어디다? 의예, 기계, 화학, 신소재, 전기, 컴퓨터와 같은 학과에 몰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국내 입시는 대부분 학과 선택폭이 넓고 전공 적합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다양한 학과에서 경쟁률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흩어지는, 이렇게 분산되어지는 형태가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연세대학교 전기, 고려대 전기, 그 다음에 성균관대도 공과계열 전기, 한양대학대도 뭐 생체 전기, 또 뭐 중앙대도 전기, 이렇게 전기로 모두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불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 몰리는 구간에 원서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원서를 쓸 때 모든 대학을 같은 학과를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상향, 적정, 안정 지원으로 세분화시켜서 합격 가능성을 높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뭘 느껴야 돼? 재외국민 전형은 전공 적합성이 부족하고 지원 학과에 대한 폭이 좁기 때문에 특정 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고 경쟁률이 높은데 경쟁률이 항상 높아. 왜? 소신 지원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원서를 썼어. 여기다가. 그럼 이렇게 높은 경쟁률, 10대 1의 경쟁률을 갖는 학과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대 1이 안 되는 학과하고 어디가 합격 가능성이 높을까? 당연히 경쟁률이 낮으면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두 번째로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두 번째는 고려대학교의 2020학년도와 2019학년도의 지원 현황에 대한 얘기를 한번 봐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외국민 전형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저도 많은 부분들을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어떤 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전형만의 특징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재외국민은 대학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은 다 결정되어져 있어. 왜? 손해 면접 전형 원서 쓰려고 하는 학생들은 연세대학교부터 중앙대 쓸 거고 지필고사 쓰려고 하는 애들, 여학생들이 이화여대 경희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남학생들은 경희대 건국대부터 해서 쭉 쓸 거 아니에요. 그쵸? 또 만약에 면접고사 전형으로 원서를 쓰려고 해. 그런 학생들 쓸 수 있는 대학이 뻔해요. 광운대, 명지대, 가천대, 경기대 다 비슷하거든요. 전형이 세계적으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은 다 좁혀져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재외국민 전형에서 대학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첫 번째는 지원 유형을 하나, 둘, 셋 중에 어디에 쓸 거냐. 그리고 어디에 합격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아주 중요한 게 학과 결정이에요. 학과 결정이 이루어져야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고려대학교 재외국민 전형의 지원 자격 2020년도와 2019학년도 내용입니다. 이게 2020년도, 2019년도 이걸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재외국민의 전형 방식은 아까도 말했죠.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눠진다. 하나는 소신 지원 구간이 있고 두 번째는 기회 구간이라고 있어요. 기회 구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소신 지원 구간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과가 집중되는 구간이에요. 이거는 약간 비선호도가 집중되어지는 비선호도의 학과들이 몰려있는 구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봤었던 2020년도의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2020년도에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학과는 아까 얘기했었죠. 몇 개 학과가 특정되어진다. 그런데 지금 높은 학과가 어떤 거냐면 이게 제일 위에 있는 게 수학 의과대학이에요. 의과대학.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학과가 무슨 과냐면 수학과.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시면 적어드릴게요. 수학과고 세 번째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학과가 무슨 말이냐면 바이오 의공학. 바이오 의공학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네 번째가 바이오 시스템입니다. 바이오 시스템.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학과가 기계공학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계공학과 다음에 나와 있는 게 화학과. 그 다음에 화학과 다음에 있는 학과가 여기 신소재학과고요. 여기 신소재. 그 다음에 신소재학과 다음에 있는 학과가 화공생명. 그 다음에 화공생명 다음에 있는 학과는 전기전자. 여기 전기전자. 그 다음에 컴퓨터학과. 여기 이제 컴퓨터학과고요. 여기가. 그 다음에 컴퓨터학과 다음에 있는 학과는 요거는 이제 보건환경. 자, 요걸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경쟁률을 쭉 보시게 되어지면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학생들이 소신 지원하는 구간 선호도가 높은 학과가 있어요. 이 학과는 2019년, 2020년, 2021년이 되어져도 학과 선호도가 항상 높아. 항상 높은 학과는 어떤 거냐면 의과대학, 그 다음에 높은 학과가 어디냐면 여기 나와 있는 전기전자, 이거 높은 학과고요. 기계공학과도 항상 높은 학과고, 그 다음에 화공생명도 항상 높은 학과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컴퓨터학과도 항상 높은 학과고, 신소재 항상 높은 학과야. 그 다음에 화학과도 비교적 항상 높은 학과라고 볼 수 있고, 수학과도 비교적 높은 과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높지 않은 과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학과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이오 시스템학과나 바이오 의공학과라든가 보건환경학과 같은 학과는 비교적 높지 않은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상위에 포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쵸? 지금 여기서 밑에서 보시게 되어지면 밑에 있는 데서 좀 더 높은 학과라고 되어지는 학과는 가장 높은 게 의과대학이 가장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높은 게 여기 화학과. 화학과. 그 다음에 높은 학과가 어디냐면 컴퓨터. 이거는 컴퓨터. 컴퓨터학과 다음으로 높은 학과는 산업경영. 그 다음에 높은 학과는 지구환경. 그 다음에 여기는 식품공학과. 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얻으시라는 정보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신 지원 구간 선호도가 높은 학과는 항상 높다. 항상 높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학과 2019년도에 높았죠.
근데 2020년도로 넘어가도 학과는 항상 높은 학과예요. 컴퓨터공학과 높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위에 포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의과대학 당연히 높은데 항상 높게 포진이 되어져 있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지구환경과학과나 식품과학과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엄청 높았죠. 하지만 이게 뒤로 가게 되어지면 지구환경과학과는 경쟁률이 얼마가 떨어졌냐면 여기서는 7대1 정도의 경쟁률이었다가 1위로 가서 4대1의 경쟁률로 떨어졌어요. 식품공학과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에 7대1의 경쟁률이었다가 1위로 가서 식품공학과는 2대1로 경쟁률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얘기죠. 소신지원 구간 선호도가 항상 몰리는 구간은 2019, 2020년이 돼도 항상 경쟁률이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 구간이 해당이 되어지는 비선호 학과는 학생들이 합격을 노리면서 어떻게 경쟁률이 높았다 낮았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높았다가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가 반복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경쟁률이 어떤 한 해의 경쟁률이 비교적 좀 낮아.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해? 그 전년도의 경쟁률이 2대1밖에 안 됐어? 합격 가능성이 높겠는데?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쟁률이 몰리죠. 그럼 그 다음에 경쟁률이 7대1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요번에 원서를 쓰려고 해. 그때는 어떤 학과가 경쟁률이 7대1이야? 어떤 학과가 경쟁률이 2대1이야? 어디에 원서를 쓸 것 같아요? 당연히 2대1의 원서를 쓰고 7대1의 원서를 안 쓰죠. 그럼 7대1의 원서를 안 쓰면 7대1의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다시 2대1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렇게 기회 구간에 해당이 되어지는 학과들은 항상 경쟁률을 널뛰기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최고점의 원서를 써야 돼? 최저점의 원서를 써야 돼? 최고점의 원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최고점을. 왜? 그래야만 다음 연도에 경쟁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대학을 기계공학과로 쓰는 거야. 경희대도 기계공학과 쓰고 건국대도 기계공학과 쓰고 동국대도 기계공학과 쓰고 다 기계공학과로 써요. 이렇게 원서를 쓰는 건 바보. 다 떨어져요. 왜냐하면 상위 학생들이 다 몰리게 되어지니까. 이런데 기계공학과나 화학과나 화공생명 이런 데는 경쟁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비교적 학업적 우수성이 높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외국민 몇 명 뽑아? 한 학과에서만 50명, 100명 뽑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학과를 모집한다면 뽑는 인원이 1명, 2명, 3명밖에 안 되거든요. 인원 자체가. 추합이 돈다 하더라도 실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 합격을 목적으로 삼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쓸 때는 우리가 어디에 쓴다? 소신 지원 구간에 원서를 쓴다면 반드시 기회 구간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해야 된다. 그럼 기회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학생들이 전공 적합성의 범위가 좁고 학과 선택폭이 좁아. 그러므로 학과 선택폭에서 자연계에서는 이런 학과들 의대, 기계, 화공, 화학, 그 다음에 컴퓨터, 그 다음에 신소재 이런 학과들이 대부분 다 인기학과라고 얘기했었죠.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은 대부분 다 뭐가 되냐면 기회 구간이 되어지는데 이 기회 구간은 항상 경쟁률이 널뛰기를 한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이 원서를 써야 되는 것은 최저점의 원서를 쓰면 안 돼요. 경쟁률이 낮다고 원서를 쓰면 반드시 그 다음에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최고점일 때 원서를 써야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거고, 또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회 구간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점수의 경쟁력이 강할까 안 강할까? 기회 구간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자신감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죠? 학업적 우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합격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학업적인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신지원 구간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가겠다는 거고, 그런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학업적 우수성이 더 높은 거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회 구간이 경쟁률이 높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바이오 의공학부나 또는 바이오 뭐 이런 뭐 학과들, 시스템 학과가 경쟁률이 높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높다 하더라도 실질 경쟁률은 기계나 전자나 컴퓨터보다 실질 경쟁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실질 경쟁률이 높은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 얘기. 자, 이 얘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외국민 전형의 학생들을 상담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면 제일 어려운 게 학과 결정이 제일 어려워요. 학과 결정.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자꾸 학과를 고집을 해요. 학과를 고집을 하면 그거는 원서 지원이 아니지.
우리가 원서 지원을 하는 건 뭘 목적으로 삼는 거야? 대학에 붙는 게 목적이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학과, 가고 싶은 대학에 간다. 이거는 원서 지원이 아니죠. 내가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는 가고 싶은 대학이나 학과가 있었어. 하지만 내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야. 이번에 원서 써야 돼.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 붙을 수 있는 대학과 학과에 원서를 써서 붙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 만약에 2개나 3개의 대학을 붙었다? 자, 대학을 3개 다닐 수 있어요? 없죠. 하나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본인의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면 되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문과든 이과든 복수전공이나 교차 지원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충분하게 공부하거나 진로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시가 학과를 결정하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합격 가능성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보면 연세대학교를 비교할게요. 자, 그럼 아까는 뭘 보여줬냐면 고려대학교의 2020학년도 입시 결과, 그 다음에 2019학년도의 결과,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에서 일반 전형에서의 결과를 비교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었던 게, 고려대학교 수시 일반 전형 국내고 학생들을 봤더니 대부분 경쟁률이 평이하다, 고르다, 대부분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이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다. 왜 그러냐? 국내고 학생들을 보면 전공 적합성이 뚜렷하고 활동의 범위가 넓음으로 학과 선택폭이 매우 넓다. 그런데 재외국민 전형의 특징은 뭐다? 전공 적합성이 뚜렷하지 않고 학과 선택폭이 매우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몇 개 학과에 쏠리는 현상들이 강하다는 거죠. 12년 특례든 외국인 전형이든 3년 특례든. 그래서 보여지니까 고려대학교 동일학교를 봤었을 때 재외국민은 거의 급격하게 경쟁률이 떨어지는 거. 상위 몇 개 학과에 몰리죠. 그 다음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학과 분포가 거의 비슷하죠. 경쟁률이. 그거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2020학년도와 19학년도를 좀 전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었던 부분들은 바로 뭐냐면 2019에서 20으로 바뀌어도 상위 학과의 경쟁률은 항상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진다. 근데 경쟁률이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를 반복하는 학과들은 대부분 기회구간이다. 기회구간이고, 그럴 때 원서 지원 어디 써야 돼? 최저점의 원서를 써, 최고점의 원서를 써. 항상 최고점의 원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학생이나 부모님들이 이렇게 경쟁률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낮은 학과가 낮을 거라고 생각하죠. 봤더니 작년도에 물리학과가 경쟁률이 2대1이었어. 그럼 여기에 원서를 쓰자. 작년도에 봤더니 물리학과가 아니라 지구학이고 과학과는 7대1이었어. 그럼 물리학과에 원서를 쓰고 싶거든요. 하지만 물리학과의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재외국민 전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뚜렷한 전공 적합성이 부족하고 지원 학과폭이 되게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학과를 쓰든 물리학과를 쓰든 반대로 얘기하면 전공 적합성에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국내고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물리학자라고 해놓고 그와 관련된 교과목을 수강하고 독서 활동을 하고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생명과학자로 바꿔. 그러면 전공 적합성이 안 맞고 진로 방향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자소서나 면접에서 문제가 되어지지만 해외고는 단점이자 장점이 바로 뭐냐면 뚜렷하게 전공 적합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과 폭이 매우 좁다는 거예요. 역지학과로.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학과를 바꿔도 별로 문제가 되질 않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원서 지원하게 되어질 때는 이렇게 썼다 막 넘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식 원서 쓰는 것처럼. 근데 국내는 그렇게 원서 지원 잘 못 써. 왜? 내가 예를 들어서 신소재공학과 그 방향을 정했으면 신소재공학과로 수시 전형은 원서를 써야 되거든요. 수시는 결정한 대로 대부분 다 원서를 쓰게 되어져 있어요.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해외는 전공 적합성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알았어요? 전공 적합성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화학자가 되고 싶었어도 마지막에 원서를 쓸 때 기계공학과 원서 쓸 수도 있고 전자공학과 원서를 쓸 수도 있고 생명공학의 원서를 써도 돼요. 해외는. 단지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는 해외 고등학교는 전공 적합성으로 합격이 결정이 된다기보다는 결국은 학업 지표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거로. 그쵸? 그런데 국내는
학업 능력 못지않게 전공 적합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화학자가 꿈이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학생부가 정리가 되어져 있으면 원서를 쓸 때 화학과나 화공생명이나 에너지나 등 같은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학과를 써야만 적합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외국민 전형은 뚜렷한 전공 적합성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화학자가 되겠다고 해도 나중에 원서를 쓸 때 기계로도 쓸 수 있고 전자로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어요.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경쟁률이 파도를 친다는 거예요. 경쟁률이. 어디에서? 기회 구간 내에서. 제가 말했었던 거를 잘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요 말씀드렸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돌려서 이해하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이 부분이 재외국민 전형에서 원서 지원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원 자격이 바뀌었다, 뭐 어떤 대학이 어떤 전형으로 몇 명을 뽑는다, 뭐 수학 시험을 뭘 본다, 영어 시험의 범위가 뭐 이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소신 지원 구간과 기회 구간 내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에서 원서 지원의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린 얘기는 아까 그 얘기를 드렸고, 자, 그럼 이 얘기는 또 뭐냐면, 그래, 그럼 제가 고려대학교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니, 그럼 그건 고려대학교만의 일이 아니냐? 다른 대학도 똑같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것 같아서 제가 연세대학교 재외국민 전형 3년 특례 2028 경쟁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고려대학교의 내용과 연세대학교의 내용이 얼마나 흡사하고 비슷한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고려대하고 동일하게 상위 학과에서 경쟁률이 집중이 되어지면서 하위를 가면서 경쟁률이 급감하고 있죠. 그렇죠? 어디까지 몰려? 여기까지 경쟁률이 대부분 몰리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아까 봤었던 것처럼 재외국민 전형이 아니라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의 경쟁률. 자, 봤었던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의 경쟁률을 보면 일부 학과를 뺀 나머지의 경쟁률이 대부분 다 평이하게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꾸준하게 유지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경쟁률이 급감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전에 보여줬었던 연세대학교도 보면 상위 몇 개 학과에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상위 학과가 어떤 학과냐면 몰려있는 학과가 의예과, 상위 학과가 의예과예요. 첫 번째, 의예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쟁률이 높은 학과가 기계공학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높은 학과가 치의예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화학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들어가는 게 컴퓨터.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전기전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생명공학.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들어가는 게 화공생명.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융합과학. 그 다음에 열 번째 들어가는 게 신소재. 여기까지를 봐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남아있는 10개의 학과는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고려대에서 보여줬었던 상위 학과와 똑같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학과들이 다 바로 이 구간이 소신 지원이 집중이 되어지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냐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국내보다 해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들 또는 다양한 교과목들, 다양한 전공 적합성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실제 서류상에서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활동하는 범위는 해외에서 훨씬 더 다양한 범위의 활동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류상으로 모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학생들이 뚜렷한 전공 적합성과 진로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과 선택의 폭이 되게 다양하고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 증명서나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 또는 뭐 IB나 A레벨이나 SAT나 AP나 뭐 공인학생 등을 보면 전공 적합성이 대부분 나타날 부분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활동이나 학과 선택폭이 매우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학생들이 생각하거나 염두에 둘 수 있는 학과는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밖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소신 지원이고 소신 지원은 뭐라고? 경쟁률이 높아져. 경쟁률이 높아지는데 그게 계속 높아져, 높았다 낮았다 해.
계속 높아져. 왜 계속 높아져? 재외국민 전형의 특징은 대학은 낮춰도 학과는 안 낮춘다. 소시지원의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를 쓸 때는 어디에 써야 되냐면 그 나머지 학과, 바로 이 나머지 학과가 기회구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기회구간은 항상 경쟁률이 못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셨죠? 이 기회구간 내에서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항상 이렇게 세 개를 쓰는 거거든요. 상향대학, 내가 어디에 상향을 쓸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정대학, 안정대학 이렇게 나누면 만약에 이걸 둘둘둘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겠죠. 첫 번째, 내가 꿈꾸는 게 전기전자야. 근데 그러면 안정인 대학은 전기전자를 쓰겠죠. 근데 이 정도는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전기전자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적정대학, 원서를 쓰긴 하지만 약간의 상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조금 학과를 좀 낮춰서 써야지. 학과를 좀 낮춰서 써야지라고 하면 뭐 산업경영으로 쓴다든가, 뭐 신소재를 쓴다든가, 아니면 뭐 화학과를 쓴다든가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아주 높은 대학은 대학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학과 선택보다 이럴 때는 뭐 건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회환경공학부라든가 이런 쪽의 원서를 쓰겠죠. 이렇게 원서를 쓰는 것이 맞는 원서 지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럼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확인한 것처럼 연세대학교도 어때? 상위 10개 학과의 경쟁률이 높게 분포되어지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재외국민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면 전공 적합성이 뚜렷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학과 선택폭이 매우 좁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결정이 중요하다고? 학과 결정이 중요하다고. 학과 결정이. 전형이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서류 평가 전형으로 원서를 쓰기에 부족하니까 나는 지필고사 전형으로 대학을 낮춰가지고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국민대 원서를 쓸 거야. 하지만 나는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자동차. 그러면 결국은 다 떨어지게 된다는 점. 원서 지원은 6개지만 6 중에 몇 개 붙고 몇 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면 대부분 다 떨어지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재외국민 12년, 3년 외국인 전형의 학생들이 입시를 잘 몰라. 뭘 특히 몰라? 학과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꾸 몰라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표는 2020학년도 연세대학교 재외국민 전형의 지원 사항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거는 자연계를 보여줬어요. 그럼 문과는 어떠냐? 인문계는 어떠냐? 자연계는 보니까 한 10개 정도 학과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인문계는 그럴까? 인문계도? 자, 보세요. 인문계도 지금 보시게 되면 상위 몇 개 학과의 경쟁률이 집중이 되어지고 그 위로 가면서 경쟁률이 낮아지는 분포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이걸 보여주면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인문계든 자연계든 관계없이 3년, 12년 외국인 전형은 특정 대학이나 학과의 학생들이 몰린다. 반드시. 그리고 그게 올해만 몰린다? 내년에도 계속 몰린다. 그게 소신지원 구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학과를 선호해서 그 학과로 내리 원서를 6개를 다 쓰게 되어진다면 불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고려대학교 12년 특례는 어떠냐? 아까 우리가 봤었던 고려대학교 3년 특례를 쭉 보여줬고, 고려대학교 12년 특례는 어떠냐? 그래서 고려대학교 12년 특례를 정리해서 보여드리는데, 자, 고려대학교 12년 특례에서도 지금 보시면 경쟁률 차이가 급격하죠. 3년 특례보다 12년 특례는 더 심해. 왜? 12년 특례는 학생들이 정원 외선발인데 정원 외선발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난번에 제가 외국인 전형을 설명을 하면서 12년 특례 정원 외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정원 외 선발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정원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원 외 선발은. 정원 외 선발은 정원 내 선발을 기준으로 하여 선발 인원이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 학교 학생들에 대한 선발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정원 외 선발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학업 능력보다 중요한 게 학업 적합성. 학업 적합성을 고려해서 원서를 쓰기 때문에 이런 학업적 적합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는데,
12년 특례는 그러다 보니까 3년 특례보다도 특정 학과에 쏠리는 현상이 너무 강하죠. 지금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런 학과들은 거의 지원자가 별로 없어. 이렇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2년 특례도 특정 학과로 몰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훨씬 더 나보다 더 경쟁력 있는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3년 특례인 학생들은 12년 특례를 미워해. 왜냐하면 12년 특례 대학 쉽게 가니까 좀 더. 하지만 12년 특례가 어려운 점은 뭐냐면 12년 특례로 뽑는 학교가 전국에 많은 학교가 선발을 하지만 사실 12년 특례가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은 서울대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선택폭이 적잖아요. 한국 외대 정도까지가 선택폭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하위 학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잘 안 뽑아.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12년 특례 잘 안 뽑아. 그리고 이 중에서도 대학의 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학과 선택폭이 되게 좁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 이 정도로 몰려드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 학과는 나도 가고 싶은 학과다. 그러니까 결국은 몇 개의 대학 안에 몇 개의 학과의 선택폭 안에 몰려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쟁률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12년 특례의 특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어려운 점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재외국민 전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의 선택보다 학과 선택이 매우 중요하죠. 대학 선택은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첫 번째, 내가 서류 면접 전형으로 강점이 있어. 그럼 서류 면접 쓰면 돼. 대학교 6개밖에 없어. 그냥 쓰면 돼, 대학. 두 번째, 지필고사 전형으로 가려고 해. 그래? 그러면 여자는 이화여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순경대대 쭉 쓰겠죠. 남학생 어디 있어요? 경희대, 고려,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그 다음에 뭐 세종대 등등 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 폭이 좁아요. 면접 전형 원서를 쓰려고 해. 가천대, 상명대, 명지대, 뭐 광우대 다 겹치잖아요. 경기대 이렇게 쓰면. 결과적으로 그 원서 지원 안에서 대부분 다 겹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재외국민 전형이 제일 위에 연세대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에 있는 학과가 동일한 전형 방식으로 시험을 보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이렇게 아까처럼 겹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상위 6개 정도 학교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필탁고사를 보는 학교에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면접고사를 보는 학교로 정해져 있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외국민 전형은 다 특정 학과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점이고, 그러므로 첫 번째, 원서 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뭐하라? 안정, 소신, 상향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가고 싶은 학과가 경영학과야? 그러면 안정적, 학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데는 경영학과 쓸 수 있는 거고, 학교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생각하는 상위학과를 갈 때는 영어 영문학과라든가 아니면 다른 관심 있는 다른 학과로 학과를 낮춤으로 인해서 경쟁을 피하고 학교 가능성을 높여야 돼. 아셨어요? 자, 두 번째, 기회 구간에서 합격을 노려라. 말씀을 드렸죠. 재외국민 전형은 전공 적합성이 뚜렷하지 않고 지원 학과의 폭이 매우 좁다. 그러므로 특정 학과에 학생들이 몰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약에 내가 안정 지원이라고 한다면 소신 지원하지만 좀 상향인 학교들은 반드시 그 안에서 기회 구간 내에서 합격을 노려야 된다고 얘기했고, 기회 구간은 항상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경쟁률이 파도를 친다고 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원서는 경쟁률의 최저점에 써야 돼, 최고점에 써야 돼. 최고점인 학과를 원서를 써야 그 경쟁률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진로 방향을 구체화하고 전공 적합성을 키우자. 그래서 고등학교 10학년, 11학년인 학생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정도에 먼저 뚜렷하게 내가 어떤 학과에 갈 것인지에 대한 거를 미리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활동이나 또는 그와 관련된 학업 활동을 통해서 활동 역량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재외국민 전형에서 앞으로 비중을 차지하게 될 부분들, 강조될 부분은 바로 뭐냐면 면접고사거든요. 면접고사. 예전에는 면접고사가 그냥 단순하게 기본적인 사실들을 물어봤다면 우리가 점차적으로 면접고사가 뭐가 되고 있냐면 학업과 관련된 전공 관련된 내용들도 깊이 있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대비를 위해서라도 이런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정소신 상향으로 해서 학과가 결정이 되어졌다면 남은 것은 결국 뭐야?
전공 적합성이 강조되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 얘기를 좀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아주 이건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격 기준이 바뀌었다. 전형 방식이 바뀌었다. 또는 몇 명을 뽑는다. 이거 다 중요하지 않아. 대학 결정 아무 중요하지 않고 학과 결정이 되게 중요하고 학과 결정하고 난 이후에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통해 가지고 뚜렷한 전공 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열쇠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하나 공지된 사항들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또는 국내에서 이제 원서를 쓰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이퍼 리뷰에서는 이렇게 첫 번째는 재외국민 전형과 관련이 되어진 입시 컨설팅, 학과 결정, 대학 결정과 관련된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작성,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지필고사, 필덕고사에 대한 학원 내의 수업이나 아니면 해외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카이프 원격 강의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 리뷰를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말씀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꼭 하나는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서 제가 말씀했었던 내용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교에 2019년도, 2020학년도에 지원 현황이나 경쟁률을 좀 더 보시면서 어디가 최고점이고 최저점이며 어디가 기회 구간이고 어디가 소실 구간인지에 대한 구간 파악을 하시면 여러분의 입시에서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